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2시 이제 정각이 됐으니까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B&A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인사이트 B&A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반기 동안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같이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는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이라는 것은 SCI급 저널들이 수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성과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사이트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SCI급 저널을 포함한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어널라이즈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6개 분석 단위를 제공을 합니다. 연구자, 기관, 국가, 저널, 연구 분야, 그리고 연구비 지원 기관, 이렇게 6개 엔터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 엔터티 모두 다 한 번씩 다루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널라이즈로 들어가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리포트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오거나이즈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애널라이즈는 내가 원하는 분석을 디자인해 가는 파트, 그리고 리포트는 내가 저장해 놓은 분석들을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거나이즈에는 내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인사이트에서 추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불러온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분석을 저장해서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리포트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오거나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실제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인사이츠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은 SCI급 저널만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물론 그 핵심에 SCIE, SSCI, AHCI 이 세 가지 핵심 SCI급 저널 데이터를 모두 이제 수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SCI급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ESCI 저널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시딩즈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BKCI라고 해서 도서 형식의 연구 성과를 별도로 색인하고 있는 색인도 있어요. 각 학교에선 보고 있는 것에 따라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그 구독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SCI급 저널 데이터와 후보군 저널, 프로시딩즈, 그리고 도서 이렇게 모두 통틀어서 이걸 핵심 컬렉션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그 기관의 구독 상황에 따라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달라지지만, 인사이트에서는 1980년도부터 이 전체 데이터를 모두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CI급 저널 전체를 볼 수 있는 것과 함께 ESCI 저널, 그리고 CPCI에 있는 프로시딩즈, 도서까지도 같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연도는 1980년도 이후 출판 문서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또 두 가지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또 가지고 있죠. 하나는 SCIE, SSCI 저널들의 임팩트 팩터가 실리고 있는 JCR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1% 논문들을 수록을 하고 있는 ESI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이트에서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의 전체 데이터와 함께 JCR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팩트 팩터라든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JCI 등 저널의 성과 지표와 함께, 그리고 ES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상위 1% 논문 데이터도 인사이트에서 모두 한 번에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데이터를 JCR의 임팩트 팩터라든지 ESI의 HCP 같은 별도의 그런 지수들과 함께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인사이트라는 이제 플랫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그 전체의 논문 데이터를 함께 볼 수 있으면서도 ESI에 있는 highly cited paper 상위 1%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 PE용 상위 1%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인사이트를 이제 부독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상위 1% 논문, 상위 0.1% 피해용 논문을 바로 쉽게 확인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필터까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BNA의 데이터 범위는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 전체이고, 그래서 인사이트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 추가적으로 필터가 형성이 된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BNA 데이터는 핵심 컬렉션 전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널 데이터와 함께 프로시딩즈 도서 데이터가 있게 되고요. 저희는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에 독립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그 선정 기준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 등재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1950년대부터 저희가 이 저널 선정 과정을 시작을 해왔고요. 지금 한 9천여 개가 넘는 기관들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확인을 하고 있고 대부분 많은 국가들에서 그 연구 성과 평가를 하는 이니셔티브에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BK 사업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SCI 논문 피인용 수를 현재 13위에서 10위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 설정이 되어 있고 평가를 받을 때도 SCI급 저널인에 실린 논문인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거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년에서 2022년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피해용 상위 1% 논문의 비중, 이게 바로 HCP, 좀 전에 말씀드렸던 HCP를 말하는 거고, 이런 HCP가 많아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자분들을 하일리 사이티드 리서처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하고 그 리스트를 이렇게 공개를 아래 링크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100명까지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 과제로도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던 아니면 연구 성과를 분석을 하시는 입장이시던 간에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추가적인 분석들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사이트 BNA는 연구자분들은 점점 더 이제 그 연구 성과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시간을 아껴야 되죠.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점점 읽을 수 있는 저널들의 개수는 많아지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저널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구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또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 연구자분들과 또 뭐 연구 기획이나 성과 평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연구 지평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연구비 지원이 나오고 있고 어떤 연구 주제 또는 어떤 연구자가 이 주제를 잘하고 있는가 등등의 분석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기관 내부의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약한가 등의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좀 해결을 해서 연구자분들이 주요 연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SCI급 저널에서도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저널은 무엇인가 실제로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저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또는 오픈 액세스 저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관리하실 수가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과 평가를 할 때 우리 연구자들이 혹은 내 연구 성과가 어떤 식으로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쉽게 확인을 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연구 지평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연구 주제가 증가세에 있는가, 어떤 연구가 연구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가 등등 이런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이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인사이트 BNA의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같이 이제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인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 화면 하단에 물음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프로덕트 업데이트, 가장 최신 프로덕트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도움말로 들어가서 도움말로 들어가면 What's New가 있습니다. 여기 What's New 들어가면 각 일자별로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각 월별로 최소 2번 이상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번은 데이터 업데이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상반기 동안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가? 여기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업데이트가 지난 저희 마지막 웨비나가 4월이었는데 4월 이후부터 지금 8월까지 있었던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퍼센타일을 표기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리고 콜래보레이션 추가가 됐습니다. 콜래보레이션 타입이 그리고 트리맵이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2020 임팩트 팩터가 인사이트에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이제 JCI도 같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이제 국제 협력, 국내 협력은 기존에도 이제 인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었는데 기관 내 협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디케이터가 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퍼블리셔 리포트라고 해서 시스템 리포트의 종류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그래프가 이제 새롭게 변경이 된 트렌드 그래프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JCI라는 그 저널 성과 지수를 보여주는 이번 JCR부터 도입이 되는 JCR의 쿼타일 필터가 또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좀 진행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반기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오늘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UI가 바뀌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논문들을 좀 작은 주제 단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이테이션 토픽이라는 게 업데이트가 작년 12월에 됐었죠. 그래서 사이테이션 토픽이라는 것은 이렇게 3단계로 매크로, 메조, 마이크로 단계로 나누어서 각 연구 성과들의 인용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주제로 어떤 논문들이 있다라고 묶어서 보여주는 게 사이테이션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테이션 토픽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신테스틱 바이올로지라는 이 주제에서 어떤 연구자들이 잘하고 있는가,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이테이션 토픽을 이용해서 우리 기관이 여기 존스 홉킨스 대학인데 존스 홉킨스 대학이 이 1번 주제 그 사이테이션 토픽 기준으로 해서 어떤 주제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가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구 성과에 피인용 성과가 좋다라는 거고요. 여기 1.68236이라는 주제에서 이 정도의 강점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석이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테이션 토픽이라는 걸 통해서 좀 세분화된 주제 분류에서 우리 기관의 강점이라든지 연구자의 강점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사이테이션 토픽으로 2020년 4분기에 업데이트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어서 포지션이 업데이트가 됐었죠. 그래서 1저자, 라스트 저자, 그 다음에 그 교신 저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전체 연구는 100개인데 그 중에서 1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얼마나 되는가, 교신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분석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서 레코드라고 해서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베타 버전으로 한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기관의 변동에 상관없이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계속 이제 베타 버전인데 그 베타 버전의 웹 오브 사이언스 어서 레코드를 인사이트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따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임팩트 프로필이라고 해서 작년 3분기에
한 기관의 연구 성과 또는 국가의 연구 성과를 CNCI 구간별로 나타내주는 임팩트 프로필이라는 시각화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좀 두터울수록 영향력 있는 논문이 많이 나오는 기관이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두꺼울수록 좀 좋은 품질의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피인용 영향력이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오는 곳이구나라는 걸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들 그리고 인사이트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독보적인 그 시각화와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이트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혹시 인사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우측 상단에 인사이트 벤치마킹 앤 애널리틱스가 있고요. 이거 클릭하면 인사이트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아니면 혹시 학교에서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께서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시고 그 이후에 인사이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인사이트는 기관의 IP 대역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소 쳐서 들어오셔도 되는데 insights.clarivate.com을 오시면 되는데 기관의 IP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기관의 IP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 현재 접속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사이트는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로그인을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로그인 하시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좀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고 말씀 없으시면은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 말씀 없으셔서 모두 로그인 진행되신 걸로 파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널라이즈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분석을 디자인하면서 직접 진행을 하는 거고, 리포트로 들어가면 내가 저장해둔 리포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인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를 보는 거, 그리고 오거나이즈에서는 내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보낸 데이터 또는 내가 저장해 놓은 리포트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물음표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물음표를 클릭했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덕트 업데이트, 가장 상단에 프로덕트 업데이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최신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에 트렌드 그래프가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멀티 인디케이터 트렌드 그래프가 또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JCI 쿼타일 필터가 생성이 되었다. 그리고 안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8월 27일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Run More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What's New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거는 결국에 인사이트에서 헬프 페이지를 클릭하는 것과 똑같은 이동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편한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저희가 좀 전에 봤던 What's New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럼 8월 3일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8월 3일에 JCI와 JCI 컷타일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로 선택을 해서 JCI와 JCI 컷타일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 오거니제이션 콜래보레이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안에서 여러 저자가 논문을 작성했을 경우를 인트라 오거니제이션 컬래보레이션이라고 잡고 있고 이걸 지수로 또는 필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은 필터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오른쪽은 인디케이터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필터와 인디케이터 차이는 실제로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오는데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
6월 말 데이터를 7월 30일에 인사이트에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와 인사이트 사이에는 그 데이터 격차가 한 달 정도 있어요. 저희가 6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한 달 동안 추가 색인 등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이트에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격차가 있다라는 걸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23일에는 퍼블리셔 리포트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시스템 리포트라고 해서 인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들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퍼블리셔 리포트로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출판사에서 저널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성과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같이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커스텀 데이터가 50개까지 추가 지원이 되는 걸로 이제 저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0개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50개까지 추가 지원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1일에는 역시 그 JCR 2020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가 아니고 그 날짜별로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그래픽 자료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사이테이션 토픽이라는 게 작년 12월에 저희가 주요한 업데이트로 아까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이테이션 토픽을 볼 때 이렇게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클릭하면 그 하단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식으로 트리맵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 사항들 같이 확인해 보면서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같이 좀 넘어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널라이즈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어널라이즈에서 스타트 앤 어널리시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 앤 어널리시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는 혼자 해보실 때 따라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이테이션 토픽이었는가 특정 기관에서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뭐를 선택하라고 이제 가이드가 뜨게 됩니다. 따라 하시면 이 분석을 그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는 가이드예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혼자 진행해 보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어널라이즈에서 6개 엔터티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기 가장 마지막 펀딩 에이전시부터 시작해서 리서처까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펀딩 에이전시 선택해서 스타트 눌러주시고요. 펀딩 에이전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좀 화면을 확대를 하도록 할게요. 펀딩 에이전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웃풋 타입을 펀디드, 퍼블리시드 또는 펀디드 월 퍼블리시드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비 지원 기관들이 연구 기관으로서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판까지 같이 보시는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시면 되지만 연구비 지원만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펀디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펀디드만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펀딩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 펀딩 데이터 소스에 올 소스가 추가가 된 거는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 주요 업데이트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기본적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리는 논문들이 사사 기록을 가지고 있죠. 연구비 지원을 어디에서 어떤 과제로 받았다라는 그 기록이 논문에 있으면 그 데이터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펀딩 텍스트에 기반한 연구비 정보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것 외에도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연구비 관리 데이터. 그런 것들을 지금 확장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지금 이미 뭐 넣어두었고 그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올소스를 분석할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는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출판한 논문이고요. 그 중에서 논문 하나를 들어가 보면 여기 하단에 펀딩 텍스트 펀딩 정보가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공을 하고 있던 거는 이 논문에 실려 있는 사사 기록에서
이 기관명과 과제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식별해서 이렇게 색인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었어요. 그게 펀딩 텍스트에 기반한 연구비 지원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이미 저장을 해둔 그 논문에서 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 펀딩에서 이 트리트먼트, 네, 요 논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펀딩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디테일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펀딩 텍스트에서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확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NIH 리포터라는 펀딩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이라든지 과제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추가적인 데이터들까지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어요. PI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펀딩 텍스트가 없었더라도 그걸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이 이 인사이트에서 올 소스 데이터 소스 이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딩 텍스트에 기반할 것인가, 이 추가적인 데이터를 같이 볼 것인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올소스는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필터를 이미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저널 데이터 중에 ESCI를 포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선택하지 않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SCI급 저널 데이터랑 그리고 프로시딩즈, 도서 데이터 이것들을 포함해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2016년에서 20년도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가장 이용 빈도가 많은 연도가 이 5개년도라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바꾸고 싶으시면은 다른 연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좀 진행을 할게요. 2016에서 2020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데이터 하단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인사이트 여러분들이 분석하려는 지금 데이터셋이 8월 27일에 업데이트가 된 데이터고 이건 7월 31일자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가 언제 데이터인지 확인을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펀딩 에이전시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볼 건데 어떤 걸 대상으로 할 거냐 하면 우리 한국에 소재한 연구자들이 출판한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출판된 그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서울대가 했다. 그럼 서울대는 한국에 소재가 된 거니까 서울대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쓴 논문이 어디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았는가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리서처 로케이션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리서처 로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사우스 코리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면 여기 아래 드롭다운이 선택이 될 거고요. include only, exclude only가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 할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include로 그대로 지정을 하고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연구자가 소재한 위치에 따라서 어떤 연구비 지원 기관들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소재한 기관이 내 논문들을 어떤 기관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혹시 이 펀딩 에이전시 자체의 국가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펀딩 에이전시 로케이션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은 리서처의 로케이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필터들을 더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나는 아티클이랑 리뷰만 보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필터고 인디케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국가 정보가 안 보일 거예요. 국가 정보 안 보일 거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 몇 개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위 1% 논문이라고 했던 highly cited paper는 몇 개인지 이런 정보가 없으실 텐데, 이거는 여기 add indicator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먼저 컨트리를 지정을 할 거죠. 추가를 할 거죠. 지수로서. 그래서 인디케이터, add indicator 클릭해서 컨트리 눌러서 선택하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거는 JIF,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 논문이 몇 개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임팩트 팩터는 JCR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지수인 거고, 그렇다 보니 인사이트에서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는 얼마나 출판이 됐는지 보고 싶을 때 다큐멘터리 JIF 저널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highly cited paper도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지수들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추가가 됐을 거고, 저랑 같은 방식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하면은 컨트리 정보를 뭐 저 끝에 있었을 텐데 컨트리 정보를 이렇게 끌어오시면 됩니다. 그 드래그 앤 드롭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출판된 논문들이 연구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거, 지금 피인용수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소팅 기준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화살표 보시면은 이렇게 불 들어온 게 정렬 기준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판된 논문들은 NRF 코리아에서 연구비를 많이 지원을 받고 있네요. 피인용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한 3만 편 이상의 논문이 NRF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출판이 됐고요. 그 중에서 82.97%의 논문이 한 번 이상의 피인용을 받았고, 그 합계가 3만 1000회 이상의 피인용 수가 기록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CNCI라는 거는 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mpact라고 해서 세계 평균을 1로 두었을 때 세계 평균 대비 이 논문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논문들의 피인용 성과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는 상대적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 1보다 NRF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한국 연구자들이 출판한 논문들은 세계 평균 대비 한 1.6 회의 피인용을 받았다라는 거고, 한국 그 소재 연구자들이 NIH의 여기 세 번째를 볼게요. NIH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들은 전 세계 평균 대비 2.88배의 굉장히 높은 피인용을 받았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펀딩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기관이 이런 A라는 기관에서 펀딩 받은 것들이 연구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될 때 피인용수와 함께 이 CNCI, 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mpact를 통해서 상대적인 성과를 보여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러피안 커미션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들도 피인용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금 NRF 코리아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논문이 한 3만 편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2만 8천 편 이상이 28,500편 이상이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 논문이 출판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고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논문 리스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논문의 타이틀,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그리고 피인용 수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 각 개별 논문의 CNCI는 얼마인지, 세계 평균 1 대비 342배 이상 높은 피인용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피인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위 그 퍼센타일로 봤을 때 상위 1%, 뭐 0.1%에 속하는 퍼센타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피인용이죠.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 실린 거기 때문에 이 논문이 실린 저널은 임팩트 팩터 9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논문을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는 다큐먼트 테이블이고 이거는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은 CSV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게만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인사이트에서 설정한 조건들이 아래에 다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결과, 논문의 임팩트 팩터와 P인용수, 뭐 출판 연도 이런 것들 데이터 같이 나오고 이 논문의 고유 번호라고 할 수 있는 외국 사이언스 고유 번호 또는 전체에서 쓸 수 있는 DOI 번호 그리고 매드라인에 실려 있으면 펀매드 아이디까지 세 가지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게 이 다큐먼트 테이블 다운로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서 어떤 기관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연구 피인용 성과는 어떤지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는 얼마나 실렸는지 등등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임팩트 팩터 저널 이런 것들이 지수가 있다는 걸 전 아니까 여기 애드 인디케이터 클릭해서 검색을 해서 추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인디케이터가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기 왼쪽 필터 옆에 인디케이터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인디케이터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전체 인디케이터들이 나오게 돼요. 상위 10%의 논문의 비중이라든지 그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뿐만 아니라 임팩트 팩터 상위 25%에 있는 저널들의 출판된 논문들을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지수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이걸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 이렇게 add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바로 지수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서 Add Indicator 클릭해서 아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렇게 선택해서 Apply 눌러주면 이미 알고 있는 지수들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 왼쪽 인디케이터에서는 각각 이제 궁금한 지수들을 클릭을 해서 뭐 사이테이션 임팩트가 궁금해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하나씩 진행할 수가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펀딩 에이전시를 보면서 필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펀딩 소스,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터, 인디케이터, 뭐 이제 타입 선택하는 것들, 그리고 다운로드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건 이렇게 문서를 클릭해서 다큐먼트 테이블을 다운로드를 받은 거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과값 있죠? 이 결과값도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은 바로 다운로드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과 이 다큐먼트 테이블 모두 다 다운로드가 CSV 파일로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본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 펀딩 에이전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소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케이션 소스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분석할 대상들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제가 이미 이제 필터들을 적용을 해놨는데 이걸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저희가 아까 기본적으로 2016에서 22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연도를 바꾸고 싶어요. 내가 특정한 기간이 있어요. 봐야 되는. 그러면 커스텀 이어 레인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커스텀 이어 레인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2011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에 이제 연구 성과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봐주시면 되고 이 퍼블리케이션 소스라는 거는 저널을 분석한다든지 프로시딩즈 페이퍼 프로시딩즈를 분석한다든지 도서를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스 타입을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타입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고 여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널뿐만이 아니라 컨퍼런스와 도서 형태의 연구 성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는 저널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널 클릭해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소스 타입의 저널 필터가 이렇게 상단에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ESCI 다큐먼트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널 타입을 선택하게 되면 SCI급 저널에 실린 논문 데이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소스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면 JCI 쿼타일이라는 필터가 상반기에 있었던 주요 업데이트였죠. 저희가 임팩트 팩터와 함께 그 저널 성과를 볼 수 있는 지수로서 JCI라는 거를 이번 JCR에서 공개를 했고, 이 JCI를 4분위로 나누어서 상위 25%에 속하는 저널들을 볼 수 있도록 쿼타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Q1을 선택을 해서 이미 지정을 해둔 상태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Q1 지정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저랑 똑같은 필터를 적용한 상태가 될 거예요. 타임 피리어드가 2011년이고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적용을 했고, 소스 타입은 저널만 보고 있고, 그리고 JCI 쿼터일 Q1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용수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피해용수 기준으로 했을 때, 피해용수가 높은 저널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저널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인디케이터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 좀 다를 거예요. 한번 인디케이터도 같이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ISSN, EISSN, 그리고 이 저널의 국가, 그 다음에 이 저널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정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Add Indicator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ISSN을 찾아서 두 가지 클릭해서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좀 전에 펀딩 에이전시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퍼블리케이션 소스 컨트리도 선택해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셔 선택해서 올과 유니파이드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올만 클릭해서 어플라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있는 SCI급 저널들을 피해용수 기준으로 보는데 이 저널의 ISSN과 EISSN 번호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이 저널이 출판된 국가 그리고 출판사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SCI급 저널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퍼블리케이션 소스 컨트리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퍼블리케이션 소스 컨트리를 왼쪽에서 사우스 코리아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SCI급 저널,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SCI급 저널들을 모두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에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논문이 플러스 원에서 몇 편이 나왔고 이 논문들이 총 몇 회의 피인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논문들의 몇 퍼센트가 피인용을 받았는지 등이 나오고 CNC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피인용을 1로 두었을 때, 세계 평균을 1로 두었을 때 네이처는 평균보다 5.29배 높은 피인용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 이 28,000편의 논문들이 총 200만 회 이상의 피인용을 받았는데 이게 전 세계 피인용의 약 5.29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 저널들의 연구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지표로서 CNCI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것들은 이 임팩트 팩터죠. 임팩트 팩터와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그리고 쿼타일 정보가 JCR에서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JCR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인사이트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인디케이터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Add 인디케이터 클릭하셔서 임팩트 팩터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저널 임팩트 팩터 추가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JIF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쿼타일과 퍼센타일 정보가 모두 다 뜰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저랑 또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 저널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지금 인사이트에는 2020 JCR 정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20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뭐 옛날에는 SCI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저널 임팩트 팩터에 NA가 뜨겠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 임팩트 팩터는 가장 최신 버전의 임팩트 팩터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임팩트 팩터가 기록한 100분위 그리고 그 임팩트 팩터가 기록한 쿼타일 4분위 정보가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처는 99.315니까 상위 1% 안에 드는 임팩트 팩터를 기록을 했다. 그 네이처가 속한 연구 분야 내에서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쿼타일은 상위 25%에 속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JCR에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된 게 JCI라고 해서 저널 사이테이션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었죠. 이 JCI 같은 경우에는 ANHCI 인문학 분야에도 이제 부여가 되고 또 ESCI 저널을 포함하게 되면 ESCI 저널에까지도 부여가 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팩터와 함께 저널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로서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공개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역시 이제 정교한 거기 때문에 평균을 1로 두었을 때 약 8.7배의 그 피인용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JCI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JCI를 기준으로 해서 4분위 상위 25%일인지 아니면 25에서 50단위인지 이런 식으로 4분위로 끊어서 보여주는 게 JCI 쿼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와 함께 JCI 쿼타일 정보 같이 활용을 하셔서 연구자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저널에 투고를 할까를 같이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연구 성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뭐 기관에서 내고 있는 연구가 뭐 네이처나 이런 저널들에 많이 실리고 있는데 이 저널들의 연구 성과, 그 피인용 성과는 어떤가를 분석하실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팩트 팩터와 함께 저희가 이미디어시 인덱스나 아이겐 팩터처럼 저널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그 JCR에서 제공되는 지수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수들도 같이 추가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오픈 액세스가 중요한 기관에서는 오픈 액세스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저널들 중에서 그 저널의 피인용 성과는 어떤가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퍼블리케이션 소스인 거고 연구자분들께서는 내가 투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저널들의 피인용 성과가 어떤지를 분석을 해서 투고 저널을 선택할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퍼블리케이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필터, 인디케이터 선택해서 보여드렸고 테이블만 보여드렸어요. 근데 난 이걸 좀 시각화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비주얼 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비주얼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가장 최신에 있었던 그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시각화 그래프가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파악하시기 쉽도록 원하는 내용과 데이터 포인트들을 파악하기 쉽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는가 볼게요. 먼저 어떤 그래프를 선택할지 선택해 주셔야 돼요. Choose a different visualization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트렌드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그래프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어떤 지수를 표시할 것인가 여기 Y축에 저는 임팩트 팩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팩터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5개까지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 최대 15개까지 그래프에 포함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한 김에 그냥 6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6개를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임팩트 팩터가 네이처가 49.962로 가장 높았고 네이처의 임팩트 팩터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다. 2015년 이후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사이언티픽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2022부터만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거는 2022 임팩트 팩터부터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팩트 팩터를 봤다가 여기서 갑자기 끊겨요. 만약에 2014년에서. 그럼 2015년부터는 임팩트 팩터가 없는 저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으로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인가 아닌가를 분석할 때도 이 그래프, 트렌드 그래프 활용해서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석한 결과들을 좀 자주 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저장해 뒀고 볼 때마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Add to Report입니다.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Add to Report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목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저널 보고 있고요. SCI급으로만 되고 있죠. 그리고 JCI Q1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트렌드 그래프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뭐 타이틀은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파악하기 쉽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출판 연도는 저희가 2011에서 2020으로 지정을 해 두었어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대시보드에 저장을 해볼게요. 대시보드, 네, 세이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분석한 내용들을 대시보드에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저장하고 나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보고 있던 내용을 시각화해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비주얼 탭으로 넘어가서 그래프 종류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날 지수를 선택하면은 원하는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이걸 저장해서 내가 들어와서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찾아볼 수 있게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걸 난 다운로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이미지, 뭐 JPG라든지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이 결과값도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여기 테이블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기 테이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는 네이처에 어떤 기관이 논문을 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면 어떤 연구자가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이 숫자들에 대해서 추가 분석이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논문 수를 클릭을 합니다. 내가 추가 분석을 하고 싶은. 그렇게 하면 여기 하단에 테이블 가장 하단에 리포커스 2가 있어요. 이게 리포커스 기능이다라고 하는 건데 네이처에 논문이 이제 나온 것들이 있죠. 이 28,000편이 어떤 연구 분야에서 출판이 되었는가, 누가 어떤 연구자가 출판했는가, 어떤 기관이 출판했는가, 어떤 국가가 출판했는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넘어가서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리포커스 기능입니다. 오늘 저희는 같이 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 같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 이제 퍼블리케이션 소스에서 어떤 필터 적용을 했고 인디케이터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비주얼에서는 어떤 그래프 선택해서 저장하는지까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테이블로 넘어와서 내가 보고 있던 그 테이블에서 추가 분석을 하고 싶은 논문들이 있다. 이렇게 클릭되는 논문들만 추가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클릭이 안 되면 추가 분석 불가능하고 이렇게 논문 클릭해서 누가 했는지, 어떤 기관이 했는지 등등 추가 분석을 원할 때는 리포커스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퍼블리케이션 소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서치 에어리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에어리어로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 리서치 에어리어로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연도는 2016에서 2020 그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된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키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연구 분야 분류 체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인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웹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사이테이션 토픽, 그다음에 이센셜 사이언스 인디케이터, 그리고 GIPP라는 네 가지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연구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익숙하신 거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스키마죠. 저널 임팩트 팩터를 받는 연구 분야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익숙한 걸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웹 오브 사이언스 스키마로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국에서 어떤 연구 분야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과 똑같이 로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사우스 코리아 지정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국가를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뭐 미국을 추가를 할 거다. 그러면 미국 추가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오늘은 사우스 코리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이제 화면 필터 지정 조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필터에 점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필터 값이 적용이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로케이션에 사우스 코리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논문수 기준으로 정렬을 했어요. Sorted by Web of Science Documents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 하나 더 추가를 좀 해볼까요? 다큐먼트 타입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먼트 타입을 들어가서 아티클하고 그리고 리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뷰 타입, 그다음에 프로시딩까지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연구 타입만 좀 보고 싶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뭐 레터라든지 그 저널 이 등재지에 실린 것들은 전 문서 타입이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관련된 문서 타입만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 다큐먼트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필터에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됐는지 상단에서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정렬 기준을 논문 기준, 논문수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재료과학 쪽에서 저희 한국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논문량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이런 연구 분야, 피직스, 케미스트리 분야에서 논문수 기준으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 성과들을 좀 보면은 이 논문이 피인용을 한 55만 7천 회 정도 받았죠.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보면은 논문당 피인용 수는 한 13.4일 정도가 되고 엔지니어링 쪽은 논문 수는 많은데 피인용 수는 좀 적은 편이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피인용 수를 논문 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사이테이션 임팩트죠. 이게 없는 경우에는 아까 저랑 했던 것처럼 add indicator 클릭하셔서 citation 임팩트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citation 임팩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출판된 논문 수로 피인용 수를 나누어서 논문당 피인용 수를 바로 계산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위 5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논문 수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이 2위인데 지금 논문당 피해용 수로는 여기에서 굉장히 낮은 값을 기록을 하고 있다. 피해용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논문들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CNCI 말씀을 드렸어요. 이 CNCI라는 거는 이 사이테이션 임팩트라는 것도 결국엔 평균값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분야 특성을 감안을 하지 못하죠. 어떤 분야가 피인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는 논문당 피인용 수가 항상 크게 나올 텐데 그 분야 특성을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테고리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는 그 연구 분야와 출판 연도 그리고 문서 타입을 모두 다 감안을 했을 때 이 연구 성과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게 CNCI인 거예요. 세계 평균을 1로 두었을 때. 그렇다면 절대적인 임팩트, 사이테이션 임팩트, 논문당 피해용 수가 이 매트리얼 사이언스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피직스, 케미스트리 이쪽이 절대값은 굉장히 높은데 전 세계 평균이랑 대비해서 봤을 때는 사실 엔지니어링 쪽이 잘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 연구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논문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CNCI, 카테고리 노멀라이즈드 사이테이션 임팩트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논문이 출판만 되고 사실 인용이 안 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80대 20 법칙 아시죠? 전 세계 부의 80%를 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다는. 근데 그게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인용 전체의 80%를 상위 20% 논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이제 향상을 하시려면 이렇게 고피인용 논문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어떤 논문들이 지금 고피인용 논문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라든지 다큐먼트인 탑 1%, 그 다음에 탑 10%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수를 다 보여드리고 같이 지수를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위 피인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지수들로는 이런 식으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1%, 10%가 있고 다큐먼트인 Q1 저널을 통해서 그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 실린 논문들까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437편이 얼마나 높은 건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비중 데이터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이 인디케이터들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부터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논문 수에 관련된 거는 프로덕티비티라는 카테고리 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논문 수에 관한 거니까 상위 10% 논문의 비중 클릭해 주시면 되고 논문 수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클릭해 주시면 되고 비중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개수를 보고 싶으시면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즈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다큐멘트 인 Q1 저널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다큐멘트 인 탑 1% and 다큐멘트 인 탑 10% 이거 둘 다 클릭해서 한 번에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지금까지처럼 일일이 지수 다 검색해서 하나씩 추가하지 않아도 원하는 지수들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적용을 하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 highly cited paper 같은 경우는 SCI, ESSCI에 등재된 논문들에서만 저희가 그 선정을 하고 이 다큐먼트인 1%는 같이 1%인데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에서 1%를 저기 선정을 해요. 그래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와 이 탑 1%는 그 선정하고 있는 100%의 기준이 있죠. 그 전체 그 대상군이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굉장히 상위 피해용을 기록하고 있는 논문들인 거는 뭐 맞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HCP가 많은 건 매트리얼 사이언스,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분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분야들이죠. 이렇게 나타나고 상위 1% 그리고 상위 10%의 논문들이 많은 분야가 어디인지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상위 1% 논문이 1%가 넘게 나오는 것이 좀 이상적이고 그러면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매트리얼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피인용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리고 케미스트리, 멀티디스플리너리 이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상위 10% 논문도 사실 10%가 넘으면 더 좋기는 좋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10% 미만으로 좀 나오고 있고 케미스트리 피지컬 분야에서 12.79% 정도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논문은 진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상위 피인용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상위 피인용이 해당되는 논문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지수들을 추가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비주얼로 한번 다시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로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논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개로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5개로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논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강한 분야 5개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대시보드에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트 리포트 하고요. 다큐먼트 사우스 코리아 웨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고 디스크립션에는 제가 연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2020으로 하고 같이 또 대시보드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에서 논문수 기준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피인용수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기준을 타임스 사이티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엔지니어링이 2위에 있다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Add to report. 그리고 사이테이션이죠. 사우스 코리아 워스 카테고리 이렇게 하고 기간은 2016에서 2020으로 그대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문으로 봤을 때랑 피인용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강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시각화로 처리를 해서 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지금 리포트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시보드로 또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나는 논문당 피인용수를 보고 싶다 이러면은 지수만 바꿔 가시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트리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타입을 제가 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타입은 여기에서 트리맵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트리맵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제가 처음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다큐먼트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에듀트 리포트를 클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인용수를 기준으로 해서 에듀트 리포트를 지정을 해서 한국이 논문수 기준으로 강한 분야와 피인용수 기준으로 강한 분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 저장을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채팅에 남겨주시고요. 채팅에 별도 말씀 없으시면 다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 탭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 논문수와 피인용수 등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 하반기에 있었던,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사이테이션 토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이테이션 토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이테이션 토픽은 이렇게 매크로, 레벨이 매크로, 메조, 마이크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마이크로 레벨에서 2444개의 그 연구 분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 사이언스 카테고리가 가장 익숙하시긴 한데 아무래도 좀 넓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전문가를 파악한다거나 우리의 실제 강점을 파악할 때 좀 너무 범위가 넓은 그런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개의 저널이 여러 연구 분야를 할당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이테이션 토픽의 마이크로는 논문 하나에 딱 하나의 그 토픽만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없이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우리 또는 기관 또는 연구자의 연구 강점을 파악한다 또는 연구 지형을 파악한다 라고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게 이 사이테이션 토픽입니다.
사이테이션 토픽으로 이제 지정을 해 볼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크로 레벨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테이블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매크로로 지정을 해서 넘어가 보면 총 매크로는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량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클리니컬 앤 라이프 사이언스, 케미스트리, 그다음에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그다음 피직스, 어그리컬처, 엔지니어링, 소셜 사이언스, 어사이언스, 매스매틱스, 그다음에 아츠 앤 휴머니티. 그래서 인문학 분야까지도 이렇게 총 10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연구 그 매크로 레벨 하단에 메조 마이크로 레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비주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주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한국은 지금 5개, 상위 5개를 나타내고 있는데 클리니컬 앤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케미스트리 분야에서 논문량이 가장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매크로 하단에는 메조 마이크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거 그래프 역시 트리맵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프 상단에 Choose a different visualization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트리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리맵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일단 논문 수로 볼 거예요.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클리니컬 앤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는 그럼 한국이 하는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클릭해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1번 클리니컬 라이프 사이언스 하단에 있는 연구 분야들이 메조 레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클리니컬 라이프 사이언스 하단에 몰리큘러 앤 셀 바이올로지, 캔서, 오토퍼지, 오포토시스. 그래서 이런 1.25 각 주제별로 그 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1.25 주제에서 연구량이 많다. 그 다음에 이뮤놀로지, 그 다음에 1.34, 1.52 이런 주제들에서 연구량이 많다라는 거고요. 난 다이아비티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럼 다이아비티스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다이아비리 하위에 1.26번 하위에는 또 더 상세하게 어떤 주제들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도록 하는 게 이 트리맵이 이제 그 시각화가 개선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밑에 1.26이 있었고 1.26 밑에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런 트리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원래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리니컬 라이프 사이언스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가장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홈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클리니컬 앤 라이프 사이언스 하단에 있는 메조 레벨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여기 상단에서 레벨과 그 매크로 단위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나는 클리니컬 앤 라이프 사이언스 하단에 있는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리니컬 앤 라이프 사이언스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하단 테이블로 저는 넘어가서 볼게요. 테이블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1번 밑에 있는 메조 레벨의 주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각 주제별로 논문수라든지 피인용수, 내가 지정한 지수들의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해석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같기 때문에 많이 더 보진 않을게요. 근데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가 3%나 넘게 나오고 있는 게 이 이뮤놀로지라는 주제구나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 주시면 트리맵을 통해서 메조 레벨에서 한국이 논문을 많이 내고 있는 주제들이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에디트 리포트 한번 해볼까요? 에디트 리포트 하고 대시보드 클릭하고 여기 타이틀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코리아 사이테이션 토픽 1번으로 하겠습니다. 1 매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연도는 2016에서 2020이다 라고 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시보드
하고 세이브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다른 기관이나 뭐 다른 국가와의 포트폴리오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로케이션에서 한국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로케이션을 한번 바꾸고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케이션에서 사우스 코리아 지우고 미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이랑 업데이트 리절트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메조 레벨에서 한국이 논문 수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와 미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그림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걸 대시보드로 또 저장을 하게 되면 시각화를 통해서 바로 붙여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게요. USA 그리고 시티 그리고 메조 이렇게 지정을 하고 논문 수, 출판 연도는 2016에서 2020 그대로 지정하고 대시보드로 저장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리맵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 여기 이제 기관을 지정한다거나 여기서 기관을 지정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값들을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테이션 토픽에서 이런 식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리서치 에어리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키마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사이테이션 토픽은 좀 더 상세하게 중복 없이 연구 주제 분포나 강점을 볼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는 저널 임팩트 팩터를 받는 연구 분야랑 그 분류가 동일하다. 한 250여 개 정도의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넓다, 넓고 넓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테이블로 넘어가서 나는 예를 들어 뉴로스캐닝에 미국에서 논문을 출판을 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뉴로스캐닝에 누가 연구를 했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수 클릭해서 여기에서 리서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 여기 논문의 저자들이 있죠? 논문의 저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채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 연구 성과를 분석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리포커스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리서치 에어리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케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국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지금 퍼블리케이션 이어를 2011로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2011로 바꾸고요. 여기에서 커스텀 이어 레인지 선택해 주시면 됐었죠. 그래서 2011에서 2020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가 성과를 비교를 할 건데 왜 아까 그 BK 4단계 목표 중에 SCI급 저널의 피인용 순위를 현재 13위에서 10위로 올리겠다라는 목표가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도를 한번 10개년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SCI 저널이라고 했으니까 퍼블리케이션 소스를 저널로 한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가장 하단에 소스 타입이 있고 저널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필터에서 ESCI 저널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널 타입을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타입을 저널로 한정을 하게 되면 SCI급 저널들의 연구 성과를 각 국가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여기에 특정 국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라인도 없애보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피인용수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13위로 나오죠. 지금 10개년 동안 피인용수 기준이, 피인용수 순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위에서 14위까지 둘, 셋, 넷, 다섯 이 5개 국가가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경쟁하는 국가다라고 했을 때 이 5개 국가만 좀 집중해서 좀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핀투탑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면 하단에 핀투탑 버튼이 뜨게 되고요. 핀투탑 클릭을 하면
여기 상단에 내가 보려는 국가들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국가들에 대해서만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수와 피인용 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사이테이션 임팩트, 논문당 피인용 수가 어떤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스위스가 굉장히 높은 값, 네덜란드도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본이랑 한국이 좀 약간 상대적으로 낮은 논문당 피인용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야까지 한번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피인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룹 평균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이스라인 들어가서 베이스라인 for pinned 아이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가 보고 있는 5개 국가, 여기 상단에 고정된 이 엔터티들의 평균값 또는 중복을 제거한 합계, 논문수 같은 것들은 중복을 제거한 합계값이 되겠죠. 이런 것들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 그룹의 평균 대비 논문당 피인용수가 14.66인데 평균이 한국과 일본이 그룹 평균에 못 미치는 논문당 피인용수를 기록하고 있고, CNCI 역시 그룹 평균이 1.12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5개 국가 highly cited paper의 비중은 0.99%, 1%에 조금 못 미치고 있어요. 한국은 0.83%, 일본은 0.76%로 그룹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상위 1% 논문의 비중이 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좀 더 끝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상위 1% 논문이 어떤가를 보면은 그때는 한국도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그룹 평균에는 그래도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위 10% 논문에 대해서도 그룹 평균은 11.6%인데 한국은 9.16% 정도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상위 1%, 상위 10% 비중, 상위 그 1% 이제 SCIE랑 SSCI만 대상으로 한 HCP의 비중과 개수 이런 것들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핫페이퍼 같은 경우는 상위 0.1% 피인용을 기록하고 있는 논문이라서 한번 같이 좀 봤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핫페이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 평균이 0.02%인데 한국이 0.03%로 그룹 평균보다 높은 값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핫페이퍼 같은 경우는 좀 나오기 힘든 논문들인데 지금 피인용 성과에서 좀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국에서 핫페이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뭐 이게 기관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분석을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연습해 본 거는 상단에 고정하는 기능과 상단에 고정된 아이템들의 평균 또는 중복을 제거한 합계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비주얼로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주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인사이트에서만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래프 타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기 그래프 타입에 보시면 임팩트 프로필이라는 겁니다. 여기 상단 Different Visualization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 하단에 임팩트 프로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임팩트 프로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CNCI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CNCI로만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예요. CNCI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NCI가 세계 평균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을 1로 두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세계 평균보다 이 피인용 성과가 높은 상대적으로 피인용 성과가 높은 논문들의 구간을 1에서 2 구간, 2에서 4 구간, 4에서 8 구간, 8 이상인 구간 이렇게 4가지로 나눈 거고 1을 기준으로 왼쪽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피인용 성과를 나타내는 그룹, 그리고 아예 인용이 되지 않은 그룹을 나타내는 게 여기 왼쪽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국가, 사우스 코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피인용 성과 논문 분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 분포를 보이고는 있어요. 이렇게 정규화를 한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다 짐작하시다시피 이렇게 왼쪽은 얇고 오른쪽이 이렇게 두꺼운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연구 성과가 굉장히 튼실하고 또 실제 출판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면서 영향력이 강한 국가 또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가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 앞단에서 CNCI가 1이 안 되는 분야에서는 좀 높은 축에 일본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출판되는 논문들이 피인용 성과가 좀 약한 국가에 속하는 거죠. 지금 저희 5개 국가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스위스 또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경우가 이 CNCI가 높은 구간에서 피해용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게 이 임팩트 프로필이라는 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관들을 기준으로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Add to report. 그다음에 선출이 분석을 했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임팩트 프로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도가 2011에서 2020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대시보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분석한 거를 또 한번 그 대시보드 가서 저장을 할 수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로케이션에서는 핀투탑 기능과 베이스라인 기능,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임팩트 프로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2개가 남았어요. 오거니제이션하고 리서처가 남았는데 한 1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지연이 되는데 이 녹화된 파일은 추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혹시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거니제이션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니제이션을 할 때도 저는 연도를 2011에서 2020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로케이션. 나는 한국에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로케이션을 또 한국 사우스 코리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필터에서 사우스 코리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대 연구를 좀 제외를 하고 싶어서 여기 밑에서 어서퍼 다큐먼트로 들어가서 최대값을 100으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거대 연구를 제외를 했을 100 이상을 거대 연구라고 본다고 했을 때 저자수를 그랬을 때 거대 연구를 제외하고 연구 성과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서퍼 다큐멘트를 1에서 100으로 지정을 해서 필터를 적용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피해용수 기준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피해용수 기준으로 정렬을 했더니 상위에 5개 기관이 나타나게 되죠. 좀 전에 국가에서 해봤던 거랑 똑같이 선택 5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핀투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베이스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거니제이션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좀 전에 컨트리에서 봤던 거는 베이스라인 포 핀드 아이템이에요. 이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내가 선택한 이 5개 기관의 평균값이나 중복을 제거한 논문 수를 보는 게 베이스라인 포 핀드 아이템입니다. 근데 여기 상단에 컨트리 베이스라인 포 핀드 아이템이라는 게 있죠. 이건 오거니제이션 엔터티 분석에서만 가능한 건데 이 기관들이 소재한 국가의 평균까지 구해주는 게 이 2번째 핀드 그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기관들이 모두 다 한국 소재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평균을 구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할 지수는
이번에 한번 왼쪽에서 해볼게요. 인디케이터에서 여기에서 원 이어 citing all prior years cumulative. 이거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피인용수예요. 피인용수를 보는 건데 보통 저희가 보는 방식은 그 논문의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피인용수를 보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 타임즈 사이티드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one year citing all prior years cumulative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연도에 출판된 논문들이 발생한 피인용수가 누적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은 좀 어렵지만 여기 보시면 타임즈 사이티드랑 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주얼로 들어가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주얼로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트렌드 그래프 볼 거고 트렌드 그래프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one year citing all prior years cumulative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해용수를 출판 연도에 따라서 역방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누적된 값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베이스라인을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국가의 평균 또는 중국재건 합계가 나타나고 우리가 지금 그 설정한 그 5개 기관의 중복재건 합계가 나타나게 되죠. 이걸 만약에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상에서 마이너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베이스라인을 없앨 때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5개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5개 기관의 피인용수가 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원이어 all citing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times cited 원래 보던 대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돼서 우리의 연구 피인용 성과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디케이터를 one year citing all prior years cumulative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포인트를 좀 알기 쉽게 하는 장점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 연도를 조정해 가시면서 이렇게 또는 축소해 가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원이어 사이팅으로 해서 리포트 한번 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틀, 사이테이션, 큐뮬레이티브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2011에서 2020 그리고 탑5 인사이트였죠. 타임즈 사이티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에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보실 때도 어떤 지수들을 좀 다뤘었는지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저장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테이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지난 하반기에 있었던 주요 업데이트 중에 하나는 이 퍼스트 어서랑 커리스펀딩 어서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기관이 논문을 이렇게 뭐 97,000편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1저자 그리고 교신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얼마나 되는가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add 인디케이터에서 같이 넣어 볼게요. add 인디케이터에서 author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rst author, corresponding author 그리고 비중을 보고 싶으시면 퍼센트 선택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저자 기준으로 했을 때의 연구 성과, 교신저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연구 성과 이런 것들 바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author 포지션은 여기에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최근에 있었던 그 업데이트 중에 주요한 거는 이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였어요.
컬래버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디케이터, 왼쪽 인디케이터 탭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콜래보레이션은 여기 하단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은 원래 있었던 거고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저자랑 미국에 소재한 저자랑 같이 논문을 썼다. 그러면 국제협력, 저자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협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타내주고 있죠.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은 기업 소속 저자와 다른 기관들의 저자가 같이 냈을 때, 학교랑 기업이 같이 논문을 냈을 때 인더스트리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도메스틱 콜래보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 국가에서 한국에 있는 기관끼리만 같이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메스틱 콜래보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거니제이션 올리 콜래보레이션은 한 기관에서 여러 명의 저자가 같이 이제 논문을 출판을 했을 때 이 오거니제이션 올리 콜래보레이션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나 뭐 도메스틱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고요. 이 오거니제이션 올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좀 전에 오거니제이션 올리 콜래보레이션을 선택해서 이렇게 add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메스틱도 한번 추가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스틱 컬래버레이션 선택해서 add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퍼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2명 이상의 저자가 있고 근데 그 주소를 봤을 때 국가는 다 같더라. 그 2명 이상의 저자들의 국가는 같더라라는 게 도메스틱 컬래버레이션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그렇게 하면은 한 서울대에서 서울대 저자끼리만 협력을 한 논문은 한 2만 편, 그리고 서울대가 국내의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한 거는 한 4만 8천 편, 그리고 국제협력, 서울대가 다른 국가의 소재한 기관들하고 협력한 논문들을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 클릭해서 첫 번째 논문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논문에 저자가 일단 여러 명이 있을 거고요. 그 여러 명의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가 여러 군데에 있을 겁니다. 저자가 여러 명이고 주소를 봤더니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이 있고 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한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라고 잡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오거니제이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서울대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논문으로 한번 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자는 여러 명일 텐데 이 저자들이 모두 서울대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관 내의 협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이 오거니제이션 원리고요.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기관은 서울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관 내 협력 논문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콜래보레이션 타입을 추가를 했고 이 논문 수와 함께 비중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비주얼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탭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타입을 여기에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멀티 인디케이터 트렌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인디케이터 트렌드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멀티 인디케이터니까 여러 개의 지수를 한 번에 이제 보시면 돼요. 저희는 콜래보레이션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턴 국제 협력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메스틱 콜래보레이션의 비중,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퍼센트 오거니제이션 올리 컬래보레이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스 사이티드는 저는 여기서는 드롭하도록 할게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가 설정한 기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에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인디케이터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 대상은 하나밖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 대상은 서울대겠죠. 지금 그 테이블에서 가장 상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서울대는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 여기 초록색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논문 중에서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이 30.6%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도메스틱 콜래보레이션 같은 경우, 아니네요. 이게 축이 달라져서 그렇군요. 여기 도메스틱 콜래보레이션이 50.4로 여기 그 색깔로 이제 같이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도메스틱 콜래보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오거니제이션 올리 콜래보레이션 기관 내에서 지금 협력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거니제이션 올리가 2011년만 해도 25%를 넘었었는데 지금은 한 17.4%로 이렇게 낮아졌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콜래보레이션 하고 있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멀티 인디케이터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Add to Report 클릭해 주시고요. 이건 서울대였고, 그 다음에 콜래보레이션 이렇게 지정을 했고, 디스크립션은 2011에서 2020으로 봤고요. 그리고 대시보드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에 저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연습한 이 결과도 대시보드에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거니제이션에서는 원이어 그 사이테이션 큐뮬레이티브 사이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트렌드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자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주요 연구들을 파악해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요 업데이트로 콜래보레이션 타입이 추가가 됐는데 기관 내 협력을 볼 수 있는 오거니제이션 올리 콜래보레이션이 인디케이터로 추가가 되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멀티 인디케이터 트렌드 그래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필터에서 어서퍼 다큐먼트를 이용해서 거대 연구를 제외한다던가 아니면 거대 연구만 분석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어서퍼 다큐먼트 필터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엔터티입니다. 리서처예요. 여기 리서처로 넘어가게 되면은 리서처를 볼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RID, 리서처 아이디나 오키드 아이디 같이 연구자분들이 만든 연구자 아이디로 볼 것인가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지금 베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어서 레코드를 이용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임을 이제 클릭을 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는 그 기본으로 설정된 2016에서 2017년도 그대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 타입을 제가 프로시딩즈랑 아티클 이 두 가지로 한번 지정을 해봤어요. 일부러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지정을 했고요. 업데이트 리절트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필터 적용된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특정 분야에서 좀 전문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분야를 지정을 할 건데 여기 리서치 에어리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가 임팩트 팩터가 부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좀 익숙한데 좀 넓은 감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좁히고 싶을 때 이 스키마를 사이테이션 토픽으로 좁히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키마를 사이테이션 토픽으로 바꾸고 레벨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세부 레벨인 마이크로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OLED 관련한 연구자들을 좀 찾고 싶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올레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올레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드롭다운에서 선택해서 업데이트 리절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프로시딩즈랑 아티클을 기준으로 해서 올레드 분야로 논문을 많이 낸 연구자분들, 제가 지금 논문수 기준으로 정렬을 해 두었으니까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first author, last author로 참여한 논문, 그리고 교신 저자로 참여한 논문 수라든지 퍼센트는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 평가를 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H 인덱스가 있잖아요. 여기 add indicator 하셔서 여기서 H 인덱스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H 인덱스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최상위 논문들 1% 상위 10% 논문들이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에 논문을 많이 낸 연구자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디케이터의 임팩트 팩터 그 저널, 다큐멘트인 JIF 저널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연구자의 위치를 비중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퍼센트 지수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추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여러 번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로 넘어가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주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레이더 차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레이더 차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각 축에 어떤 지수들을 나타낼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수들은 내가 이제 지수로 선택해 놓은 것들만 이렇게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지수들이 없다. 그러면 여기 인디케이터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지수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거 시간 관계에서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세 명의 연구자가 올레드 분야에서 지금 논문 수가 많아서 세 명의 연구자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연구자, 이준엽 연구자 같은 경우는 논문 수가 셋 중에서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코레스폰딩 어서로 참여한 논문이 가장 많습니다. 세 명 중에서. 그리고 이 세 명 다 퍼스트 어서로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연구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일 가능성이 좀 높죠. 커레스폰딩 원서로 참여를 많이 하고 1저자로는 참여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연구자 같은 경우 논문량이 좀 많은 편이고 이 보라색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량이 첫 번째 연구자보다는 적지만 전체 피해량도 높고 카테고리 노멀라이즈 사이테이션 이펙트 CNCI도 높고요. 그리고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가 여기에 9편이나 있죠. 9편이나 있어서 굉장히 피인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고피인용 논문들에 참여를 한 연구자로 보인다. 상위 10%의 논문 수 자체도 첫 번째 연구자보다 많고요. 그리고 H인덱스도 많고 높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자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지수들을 각 축에 두고 내가 원하는 연구자, 우리 기관에 적합한 연구자는 누구인가를 평가하실 때 이 레이더 차트를 이용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필터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여기 탑 퍼센트 다큐먼트라는 게 있어요. 탑 퍼센트 다큐먼트는 우리가 인디케이터로 꺼내 놓을 수 있는 건 상위 1% 또는 상위 10%밖에 없었죠.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게 탑 퍼센트 다큐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상위 50%, 상위 50%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위 50%의 낸 논문들만 대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탑 퍼센트 다큐먼트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스탠다드 100분위가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건데 여기는 탑 퍼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 1% 보고 싶으시면 1 넣고 10% 보고 싶으시면 10 넣으시면 돼요. 저는 상위 50%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업데이트 리절트를 눌러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연구자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테이블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어서 레코드 베타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베타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네임으로 했을 때는 그 논문에 이 이름으로 실리고 이 기관으로 실린 그 조합에 따라서 논문이 분류가 되는데 지금 어서 레코드로 바꾸게 되면 지금 저만 한번 바꿔볼게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준혁 교수님으로 성균관대로 120편이 잡히게 되는데 어서 레코드로 하는 경우에는
121편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아마 다른 기관 소속으로 냈던 논문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알고리즘으로 한 사람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잡고 있는 논문들의 결과를 가장 최신 어필리에이션, 소속 기관을 나타내서 모두 다 묶어서 나타내 주는 게 웹 오브 사이언스 어서 레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고 알고리즘의 결과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따라서 흩어져 있던 연구 성과를 웹 오브 사이언스 어서 레코드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널라이즈 6개 엔터티를 다루는 건 웨비나에서 처음인데 지금 이렇게 다 다루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좀 어려운 걸 같이 해보려고 어널라이즈에서 같이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리포트에 보시면 굉장히 쉬운 분석들도 있습니다. 여기 오거나이제이션 리포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거나이제이션 리포트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기관을 넣어요. 그러면 하버드 대학을 만약에 넣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대학을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넣었다. 라고 하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피인용 수는 어떻게 달라지고 논문 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CNCI 세계 평균 1로 두었을 때 이 기관의 CNCI는 얼마나 높은지 트렌드로 봤을 때 어떤지 그리고 임팩트 팩터를 4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상위 25%일 저널에 71.83%의 논문이 나오고 있다. 라는 등등의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 리포트에서 콜래보레이션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국제 협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등등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파트너로는 누가 있는지가 보이고 이걸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뷰 데이터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석했던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어떤 비주얼을 선택을 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면 콜래보레이션이라는 거를 지정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시스템 리포트에서 제공하고 있던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 돌아가려는 리포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포트를 리포트 탭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 추가된 게 퍼블리셔 리포트입니다. 테일러 프란시스라는 퍼블리셔 출판사에서는 어떤 토픽으로 논문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저널들의 임팩트 팩터 쿼터일별로 논문들이 어떤지 또 나와 있고 오픈 액세스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같은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이 시스템 리포트는 쉽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거나이즈의 대시보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저장했던 그 분석들이 여기에 모두 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저장해 놓은 게 많아서 여기 가장 하단에 오늘 같이 했던 리포트들이 나타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저희가 이제 가장 처음에 했었던 그 SCI 저널의 JCI Q1 트렌드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SCI급 저널 중에서 임팩트 팩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이제 같이 봤고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논문 수에서 한국이 강한 건 매트리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순이었는데 사이테이션 순으로는 매트리얼 사이언스, 케미스트리 순서로 바뀌더라. 라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사이테이션 토픽이라고 해서 좀 자세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연구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봤더니 한국은 몰리큘러 앤 셀 바이올로지에서 논문 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뉴로 스캐닝에서 미국은 가장 많더라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 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임팩트 프로필 통해서 한국이랑 비슷한 순위권의 피해용수 기준으로 비슷한 순위권에 있는 SCI급 기준으로 했을 때 순위권에 있는 국가들의 피해용 성과가 실질적으로 CNCI 기준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기관 기준으로 해서 사이테이션을 이렇게 누적으로 표시를 해서
피인용 성과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 방식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멀티 인디케이터 트렌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콜래보레이션의 형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저장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에 저장을 하게 되면 대시보드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폴더에 들어가면은 제가 여러 가지 뭐 리포트나 데이터들을 저장해 두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그 리포트로 이렇게 저장을 해 두었다. 그러면 사이테이션 토픽이라는 제가 리포트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리포트에 별도로 저장된 이 보고서를 볼 수가 있다. 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이 좀 길어졌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